안녕하십니까. 맘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얼마 전에 댓글에 보니까 그 에스키타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새로 나온 약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우울증과 자살에 대해서 워낙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새로운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 치료 한계와 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울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거나 무기력하거나 심리적인 변화만은 아니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를 보면 그 뇌 부분 중에 특히 전두엽과 관련된 해가지고 그 뇌와 뇌 사이에 전반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회로 자체가 손상이 있고 그 부분이 우울증이 되면 많이 줄어든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대조군이라고 되어 있는 조금 더 키가 큰 막대가 있는데 그쪽에 비해서 그 오른쪽에 보면 우울증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경계통의 회로의 크기를 보면 작아져 있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경계통의 회로에 상당한 어떤 심오한 변화를 주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대조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 이 연결고리가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뇌와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점이 많이 사라져 있는 부분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면 마음만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뇌도 우울해지고요. 뇌 회로에서 다른 회로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손상이 진행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BDNF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복합적인 어려운 개념이라서 쉽게 말하면 저희 병원에도 이제 개원할 때 받은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화초에 잘 자라지 않게 되면 거기에 액체로 된 비료가 있던데 그걸 꽂아두면 비타민처럼 되어 있는 건데 꽂아두면 상당히 잘 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DNF라는 것도 우리 뇌에서 뇌가 잘 자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우울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해 두시면 제가 뒤에 설명드리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뇌 세포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BDNF라는 물질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위축이 되고 변형이 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회복이 되면 세포도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이처럼 우울증이라는 게 단순히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뇌 회로와 뇌 세포 자체에 아주 깊은 변화를 동반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쭉 저희가 이제 우울증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드릴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또 다음 그림을 보면 뇌에서 해마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뇌세포에서 기억을 하고 단기 기억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보면 MRI상에서 보면 해마 자체가 위축되어 있고 작아져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나 내용들이 단순히 이제 우울증의 심리적인 변화만 아니라는 부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이론 중에 하나가 신경가소성에 관련한 부분인데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신경계통이 안정적이고 잘 회복이 되면 다른 신경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뉴런들에 관련된 그 세포들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내가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변화간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스트레스에 따라서 뇌 뉴런의 기능들이 이제 변화돼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이해할 때는 이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 항우울제 역할이 뭐냐면 이제까지 그 30년 동안 쭉 연구된 부분들이 뉴런과 신경계통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과 제약회사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엔 그 세로토닌으로 모든 치료 방법들이 다 모여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세로토닌을 건드리게 되면 우울증을 본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치료 약물이 개발됐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가장 획기적으로 나왔던 항우울제가 그 렉사프로라는 약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SRI라고 해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재흡수를 막아서 이 부분들이 세로토닌 양이 많아지게 되면 뇌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치료들이 이루어졌고 또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임상적인 상황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우울증이 기존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연구된 부분 중에 2006년에 나온 논문 중에 스터디가 있는데요. 이 우울증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논문 결과를 보면요. 두 가지 약제를 썼을 때 3분의 2 정도에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환자는 그 약물 치료를 2개 이상 하더라도 반응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구된 부분들은 약에 반응하지 않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다른 약물 3가지, 4가지 이상 쓰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우울증에 나오는 가장 많은 개념들이 TR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레지스턴스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치료 저항성 우울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존의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우울증이라고 해서, 아마 최근에 연구된 부분들은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다른 우울증이랑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우울증이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임상의사로서 외래에서 진료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 환자분 중에 상당 부분이 약을 한두 가지 정도 쓰면 상당히 호전이 많이 되고, 저도 이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저도 이제 힘이 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정말 한 1, 20% 정도는 약을 쓰더라도 그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지는, 반응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다른 약도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 부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 저항성이 있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2018년 기록들을 보다 보면 자살 시도한 분들이 정신과 진단 중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번 자살을 시도한 분들 중에 50%가 다시 자살할 시도를 한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떤 통계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마 치료 저항성 환자분들을 의미하는 하나의 지표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자살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약제로 듣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약물 중에 하나가 이제 FDA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스케타민이라고 해서 다른 형태의 약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도 설명도 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되는지, 또 사실은 이제 이 치료에 이게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비용을 생각하면 이게 현실적인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치료 저항성에 대해서 세로토닌을 가지고 치료했다 그러면 에스케타민이라는 약물이 나왔는데,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냐면, 이 약물은 세로토닌 위에 글루타메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위에 단계인 약을 회로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NMDA 리셉터를 건드려서 실제적으로 글루타메이트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BDNF라는 아까 그런 물질도 늘리고, 그래서 세로토닌이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건드렸다 그러면 아마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단계에 있는 그 NMDA 리셉터를 건드려서 결국에는 글루타메이트를 건드리고, 그로 인해서 뇌에 있는 훨씬 더 다양한 우울증과 관련된 회로들을 건드려서 획기적인 치료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고,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이나 또 FDA 승인받은 결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떤 정신과의 변화가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새로운 약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글루타메이트를 건드릴 수 있는 약물의 발전이 정신과 우울증 치료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첫 걸음이라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을 마련해서 그 에스케타민에 대해서 어떤 약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 내용 통해서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 유튜브 채널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